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피얼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폴로 랄프 로렌을 사랑하는 깽단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패션 브랜드가 깽단이 될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죠. (1939년 10월 14일) 리프시츠는 중산층 유대인 이민자 출신으로 뉴욕 브롱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화가였고 예술가 집안이었죠. 리프시츠는 부모님의 권유로 10대 때 형제들과 함께 성을 로렌으로 변경했습니다. 로렌은 어린 시절부터 옷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상류층 귀족들이 착용하는 브랜드와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야간 학교를 다니며 밤에는 수업을 듣고 낮에는 알렉산더 백화점에서 세일즈 영업을 했습니다. 패션을 배우기 위해 학교와 병행하며 패션 업계 실무에 직접 뛰어들기로 다짐한 것이죠. 랄프 로렌의 관심사는 상류층 귀족들의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복장이었고 남성 클래식의 근본이라 불리는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브룩스 브라더스는 203년의 전통을 가진 브랜드로 미국 대통령 중 40명이 취임식 의상으로 착용해 큰 화제가 됐었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남성 의류 브랜드입니다. 그는 이를 배우며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쌓게 되죠. 하지만 랄프 로렌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클래식 복장의 완성은 무엇인지 곰곰이 고민하게 되죠. 많은 고민 끝에 그는 넥타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넥타이 하나만 있으면 클래식 복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센스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브룩스 브라더스에서 경험을 쌓은 뒤 남성 넥타이 브랜드 리베치 앤 컴퍼니에서 디자이너로 넥타이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희망이 있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어느 정도 넥타이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쌓아 1967년 회사에 나와 브랜드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 브랜드 보블러멜의 도움으로 폴로라는 이름의 넥타이를 직접 만들어 판매도 해보고 직접 디자인까지 제작하여 브랜드의 구체적인 컨셉과 아이덴티티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인기가 없는 제품이 왜 인기가 없는지, 인기가 있는 제품이 왜 인기가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하여 차별화된 넥타이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죠. 당시 넥타이들은 어둡고 칙칙한 색상들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과감하고 화려한 색상으로 넥타이를 만들었습니다. 1968년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6천만 원을 대출받아 시작했다고 하죠. 브랜드를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맨하튼 백화점 블루밍데일에서 자신의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1971년 첫 여성용 디자인을 선보여 큰 성공을 거두며 미국 비벌리 힐스의 매장을 오픈하기까지 했습니다. 빠른 매출로 회사의 덩치는 커졌고 의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를 생성시켜 라이프 스타일을 가미한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랄프 로렌은 서두의 이야기들이 상류층의 의류를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류층들에게만 옷을 판매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을 착용하면 우아한 평일을 보내고 주말엔 캐주얼한 차림으로 귀족의 삶을 즐길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드림 마케팅을 내걸고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폴로 랄프 로렌은 다양한 라인들이 존재합니다. 영역을 넓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했고 아이비리그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브랜드로 손꼽혔죠. 특히 폴로 랄프 로렌의 대표적인 제품은 폴로 셔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폴로 셔츠는 스포츠 종복인 폴로에서 유래된 제품으로 폴로 선수들이 주로 많이 착용했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의 로고도 폴로 경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폴로 랄프 로렌은 고급스러움의 상징입니다. 영국 왕실로부터 폴로 랄프 로렌 제품을 착용해 명예 기사 자위까지 받았고 전 세계 최초로 흑인 모델을 고용한 것도 큰 이슈가 됐었죠. 브랜드의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브랜드의 정보를 확인해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일단 단순히 비싼 브랜드잖아 라고 말하는 것과 영국 왕실에서 선택한 브랜드고 몇십 년 전통이 있는 브랜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브랜드에서 주는 느낌과 메시지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그냥 비싸서 구입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옷을 대할 때 옷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입고 알차게 입을지, 이 브랜드는 어느 장소와 어느 시간대에 착용을 해야 하는지 등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브랜드를 구입하면 훨씬 더 재밌고 실력이 그만 늘 것입니다. 물론 옷을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대부분 예뻐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브랜드 정보와 역사를 알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패션 유튜버 분들이나 패션 커뮤니티에서 추천해 주시는 옷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고 평균적인 브랜드를 추천해주죠. 폴로 랄프 로렌은 많은 문화와 연결고리를 맺습니다. 서두 이야기들인 아이비리그에서 큰 인기를 얻자 스케이트보드, 펑크, 농구, 힙합, 축구 등 다양한 곳에서 폴로 랄프 로렌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힙합에서 두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인 폴로 랄프 로렌, 값비싸고 프레피 남성복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유스들은 너무 비싼 브랜드였고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1988년 브루클린에서 로라이프라는 갱단이 설립됩니다. 로라이프는 빅밀로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빅빌로는 80년대 초반 그래피티와 비보이 댄서로 힙합 문화를 처음 접한 인물입니다. 빅빌로는 여자들에게 헌팅을 하다가 네 인생은 밑바닥이다, 저급하다 등등 폭언을 듣고 쿨한 모션을 취하며 그래 맞아 나는 항상 로를 입어, 로는 내 삶이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로라이프는 폴로의 로를 상징하며 폴로에 죽고 폴로에 산다는 뜻도 있다고 하네요. 빅빌로를 본 주변 친구들은 그를 로라이프라 부르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만나 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이 생겼죠. 랄필키즈, 폴로 USA 두 집단이 크게 분류됐고 이외에도 많은 집단들이 생겨난 가방 속에 폴로를 마구잡이로 담았다고 합니다. 당시 집단의 연령대는 적게는 12살에서 13살, 많게는 18살에서 20살 초반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이들은 90년대 힙합과 함께 클럽을 전전하며 폴로 보이즈, 폴로 크루, 폴로 키즈, 폴로 포스 등 많은 스타일을 선보였고 폴로를 훔치고 팔고 빼앗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 로라이프는 점점 범죄 집단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켓 하나 때문에 살인까지 저질렀고 경찰서에 자주 갔다고 하죠. 로라이프의 덩치는 커져갔습니다. 20명에서 25명 소규모로 진행됐던 집단이 어느새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마땅한 직업도 없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많은 돈도 벌지 못해 훔친 제품들을 모으고 모아서 각자 팀원들에게 나눠주고 다시 한번 클럽이나 길거리에서 여자를 꼬신다고 합니다. 미국 상류층들만 입고 다니던 제품들이 가난한 흑인과 라틴계 청소년들이 폴로를 입고 다녀 로라이프를 단숨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주위의 시선은 말할 것도 없죠. 로라이프는 폴로 랄프 로렌을 브랜드로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들이 문화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의 창시자 랄프 로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며 폴로 랄프 로렌의 심장을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랄프 로렌은 로라이프를 통해 의도치 않게 새로운 스타일과 시장을 마주했습니다. 힙합이라는 문화에 로라이프가 멱살을 잡고 들어왔죠. 폴로 랄프 로렌은 로라이프의 행보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은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정보들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죠. 뭘 하려는 건 아니었고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만 구축시켰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뭐 하는 집단인지 파악한 후 상대를 안 한 것이죠. 1991년 폴로 랄프 로렌은 슈타이프 테디베어가 폴로를 착용하고 있는 인형을 선물 받게 됩니다. 랄프 로렌은 그 인형을 보고 폴로 베어에 대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폴로 베어는 힙합의 상징적인 심볼이 됐고 2000년대까지 미국을 넘어 일본까지 유행을 불러일으킨 디자인으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라이프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죠. 또한 폴로 랄프 로렌은 1992년 폴로 스포츠 라인을 생성시켜 대담한 색상과 역동적인 디자인들을 선보여 기존과 달리 상반된 스타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마디로 고급스러움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스포츠웨어를 선보였고 상류층에서 대중적인 경계선을 허물기 시작했죠. 폴로 스포츠는 상류층이 아닌 젊은 친구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고 우텐클랜의 레곤 등 힙합 아티스트들이 착용해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폴로 랄프 로렌의 영리했던 행보와 우연치 않게 힙합과 연결고리를 맺어 로라이프의 활동들은 점점 줄어들었고 폴로 랄프 로렌의 행보들을 못마땅했죠. 힙합은 그들만의 영역이었는데 죽서서 개중격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로라이프는 1990년 중반 집단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완벽한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했고 절반 가까이 교도소에 갔다고 합니다. 단순히 패션이 좋아서 멋있는 문화에 참여하기 위해 범죄까지 일으켰던 로라이프, 이들은 해체하지 않고 여전히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립자 빅밀로와 레크로는 폴로만 1000장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라이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했고 그들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성장시켰죠. 로라이프는 공식 홈페이지도 있으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세한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폴로인데 폴로가 아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컨셉은 과감한 색상과 디자인으로 폴로 랄프 로렌의 고급스러움이라는 DNA를 앞세워 힙합과 연결시켜 폴로 랄프 로렌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컨셉의 디자인들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현재 폴로 랄프 로렌은 로라이프와 비슷하고 다양한 컬러웨이를 선보이고 있죠. 이들은 미국을 떠나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의 집단들을 생성시켰습니다. 아마 더욱더 많을 것입니다. 예전 일본 팝업 스토어를 통해 로라이프의 제품들과 역사를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귀한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죠. 폴로 랄프 로렌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도 로라이프의 영향이 아주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고급스럽고 우아한 건 여전하죠. 하지만 랄프 로렌은 서블컬처에 무엇인가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드린 90년대 힙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띠려고 했고 힙합으로 인해 매출에 큰 도움을 받았죠. 로라이프를 견제 아닌 견제를 하게 됩니다. 폴로 랄프 로렌은 이제 상류층들의 브랜드가 아닌 여러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브랜드로 성장했고 2018년 영국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팔라스 스케이트보드와 협업을 진행합니다. 예상치 못한 협업이었죠. 폴로 랄프 로렌은 새로운 문화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로는 몰라도 팔라스 스케이트보드는 협업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협업, 그들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는 히스토리가 등록됐다고 생각됩니다. 협업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폴로 랄프 로렌의 아이덴티티가 깃들어진 색상들과 디자인들이 많고 팔라스 스케이트보드의 트라이앵글 로고를 베이스로 구성시켰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역대급 협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건 CEO지만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건 브랜드의 팬들인 것 같습니다. 브랜드가 억지로 문화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러한 팬덤이 쌓였을까요? 롤라이프라는 집단 그리고 그들이 만든 문화가 없었더라면 폴로 스포츠 라인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랄프 로렌이 원하지 않았던 힙합이 갑자기 그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문화는 이래서 참 중요하고 재밌습니다. 브랜드의 방향성을 휙 하고 바꿔놓곤 하죠. 패션을 좋아하는 이유도 문화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브랜드가 어떠한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팬들이 브랜드를 입고 어떠한 문화를 만드는지 생각해보시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롤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